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 주진영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 연말부터 한 3주 정도 저희들이 방송을 안 했습니다. 연말에 뭐 방역 문제도 있고 또 연말에 또 출연할 사람들을 구하기도 어려웠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사안이 있어서 저도 뭐 흥미가 있고 여러분도 흥미가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럼 그때마다 한 번씩 비정기적으로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 주에 이재용 재판 파기환송심 언도가 내렸죠. 그래서 그거를 갖고 그 이재용 재판의 준법감시 체제를 재판장이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심리를 맡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인 홍수탁 회계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홍순탁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는 단체하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두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직업은 회계사였고 뭐 삼성문제, 삼성물산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뭐 이제 이슈 페이퍼나 언론 기고 등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주로 참여연대 이름으로 하셨던 건가요? 제가 처음 활동을 한 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였고요. 내가 만든 복지국가가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 그리고 이제 어떤 좀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이슈들을 다루는 단체인데요. 어쨌든 복지 제도 중에 중요한 게 국민연금이니까 국민연금의 영향을 국민연금 기금에도 사실은 손해를 준 사건이라고 봐서 삼성물산 합병이 네. 그래서 최초 고발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사안을 파고들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갔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까지 갔는데 그래서 내만복 이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종합보고서도 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슈를 추가로 끌고 가기에는 복지단체 영역을 많이 벗어나서 그 이후에 이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참여연대 이제 결합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 두 단체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원래부터 참여연대 활동하셨던 건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때문에 같이 하게 됐었죠. 근데 복지 제도를 주로 다루는 단체 계시는데 비록 이제 연금이랑 연관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령은 아닌 활동이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저 직업이 회계사다 보니까 저 복지 제도 일반에서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단체에서 하는 역할은 재정. 어쨌든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하면 재정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니까 조세를 어떻게 걷고 이런 부분에 대해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하는 게 이제 제 역할인데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슈를 찾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야는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네, 이런 이제 기업들 활동에 대해서 네. 많이 이제 관심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고발을 말하자면 그 처음에 했던 것은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발이었어요. 고발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니요, 삼성물산 합병에서 대한 고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데 기금운용본부장이 배임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확히는 고발 대상은 그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특검이 출범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특검에 말하자면 이제 참고인 뭐 이런 걸로 여러 번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번에 심리위원으로 위촉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 특검에서 정확히 왜 저를 추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준법 감시 제도라는 게 기업의 내부 통제 제도의 일환이니까요. 근데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한 평가는 회계사들의 고유 업무고 제가 예전 회계법인에 있을 때 내부 통제 평가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는 은행 검사부에도 있었거든요. 뭐 이제 내부자로서 내부 통제를 본 셈이기도 해서 그런 경력 때문에 아마 추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뭐 사실 저 추천에 대해서 변호인이 많이 반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 당사자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고 그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심의위원이 부적절하다고 반대를 했었는데요. 재판부가 그래도 저를 선임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회계 업무 그리고 내부 통제 어떤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변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임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대형 회계법인에 있는 회계사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닌가요? 근데 뭐 특검에서는 삼성 이슈를 잘 알기 때문에 뭐 네. 추천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물론 뭐 잘 아니까는 그랬겠지만 일반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사한테 그것을 의뢰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러자니 저렇고 저러자니 이렇고 할 텐데. 네, 뭐 다들 거부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 지금 뭐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 파기환송심에 의해서 시작을 할 때 그 당시에 그 재판장이었던 정준영 씨가 준법 감시 체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고 그걸 양형 요소로 삼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근데 사실 이 업데이트는 제가 최근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계사들이 일단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관심이 그렇죠.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정확히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전문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읽어보고 파악한 건데요. 작년 2019년 8월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뇌물액수가 기존 2심 36억 원에서 네. 86억 원으로 올렸고 그리고 어떤 뇌물의 제공한 동기로서 경영권 승계가 없다고 했던 2심에 비해서 경영권 승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대법원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네. 바꾸면서 파기환송을 시켰고요. 네. 그래서 2019년 말부터 이제 그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2심 재판부에서 준법 감시 제도를 양형 요소로 반영할 수도 있으니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고 정확하게 말하면 반영하겠다 아니라 반영할 수도 있다.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는 반영할 수도 있다였고 삼성이 이제 준법 감시 제도를 만들고 나서는 그러니까 준법 감시 위원회를 포함한 어떤 그 준법 감시 제도를 다시 세팅한 이후에는 반영하겠다. 실효적인지 보겠다라고 이제 조금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 특검에서는 불합리하다. 이 양형 요소로 반영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그 논란이 한 9개월 정도 지속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020년 한 9월, 10월까지 논란이 됐는데 기피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린 거죠. 네, 대법원에서 근데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사실 변호사가 아니시니까 이게 얼마나 걸려야 되는 게 통상이라는 말을 갖다 하시기는 어려울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9월, 10월 정도에 근데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준법 감시 제도의 실효성을 양형 요소로 반영하는 길이 이제 정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전문심의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재판부 추천은 정해져 있었고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한 명이 평가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특검에서 저를 추천해서 제가 뭐 10월 말 정도에 추천 받았고요. 재판부 면담한 게 11월 6일이니까요. 그 정도 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재판부와의 면담은 공개 재판 그 법정에서 했어요? 아니면은 따로 아니요. 했습니까? 공개된 자리는 아니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재판부 3분하고 전문심의위원 후보 3분 해서 따로 면담을 했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선발하는 거였군요. 그러면. 근데 그 당시 저도 이제 그게 뭐 심사인지 뭐 네. 그렇게 생각해서 갔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재판부 의중은 확정해서 가고자 하셨고 이렇게 3분으로 확정해서 가고 싶다. 상호 당사자 그 당시 이제 특검과 변호인이 서로 상대방 추천에 대해서 뭐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심의위원 3분만 동의한다면 이렇게 확정해서 가고 싶은 게 재판부 오케이.
의중이다. 근데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상하게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일종의 이제 전문가 위트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증인으로서 나오는 건데 그럴 경우에 전문가 증인은 그냥 각각의 전문가로서 자기의 전문가 의견을 말을 하지 세 명을 모아서 예를 들면 뭐 심리학자 세 명을 모아서 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 분석을 해달라고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왜 아니 저렇게 세 명을 같이 할까? 굉장히 좀 이상하게 느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사정에 대해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네. 못 해봤는데, 근데 이 내부 통제, 그러니까 준법 감시 제도를 점검한다는 게 업무량으로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대상 회사가 한 개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7개 회사가 관계사로 들어와 있고 준법 감시 위원회란 별도 위원회가 있고 하니 아마 한 명이 보기에는 업무량에서 너무 많지 않았나 아니지 싶습니다. 한 명한테 일종의 이제 커미션을 준 거니까 그럼 그 커미션 장한테 시키고 그 사람이 이제 알아서 일을 갖다 다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커미셔너 3명, 그러니까 특별한 그 똑같은 위치에 3명을 둔다는 게 굉장히 이상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은 언제 하셨어요? 그래서 심리를. 그러니까 11월 9일 날 네. 이제 재판 그날이 이제 준비 기일이었는데 그날 확정을 공개적으로 하셨고 어. 그래서 저희가 전문심의원들 회의가 11월 10일이 첫 회의였습니다. 누구가 하신 거죠? 그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이제 재판부 추천이셨고요. 김경수 전 고검장님이 이제 변호인 추천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재판부에서 한 명 추천, 특검에서 한 명 특검에서 추천, 한 명, 그다음에 변호인이 변호사에서 한 명 네. 추천. 네.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가 이상한 거예요. 말하자면 법원이 3명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걸 왜 또 변호인 또 추천, 검사 추천은 또 받아서 하는지 뭔가 자기들끼리도 뭐 고민이 있었을 텐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물론 이제 전례가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뭐 그때 그냥 결정을 내려야 되는 뭐 고민이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세 분이 모여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월 10일 회의에서 이제 근데 그 재판부가 11월 30일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해 달라. 그러니까 보고서도 그날 그 전에 제출하고 네. 진술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2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저는 절대 못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이 유사한 것들을 많이 해봤어도 그 내부 그러니까 내부 통제 점검 거꾸로 왜 진직에 시키지는 않았을까? 진직에 선임을 안 했을까? 그때까지는 재판부 기피 신청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고 그다음에 언도는 천천히 더 늦게 제대로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됐었잖아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아했죠.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을 주고 제대로 뭐 점검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데 재판부에서 11월 30일이라는 날짜는 절대 못 바꾼다. 그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항목이 그러니까 평가 항목, 점검 항목이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이런 것들은 뭘 평가해야 되는지를 그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의뢰한 어떤 평가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목적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뭘 평가하면 뭘 테스트해 보면 그 목적에 맞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만 사실 뭐 한두 달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뭐 11월 10일 회의에서 뭐 해보다가 안 되면 뭐 하자 일정 연기 요청을 하자 뭐 그게 그 당시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일단 그 뭐 요청 자료를 저희가 이제 출발은 요청 자료 보내는 거거든요. 뭘 그렇지. 회사 자료를 네. 받아봐야 네. 뭘 점검해야 될지가 그렇죠.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청 자료 준비라든지 점검 항목 초안은 제가 일단 초안을 잡기로 하고 그 대신 이제 일정은 뭐 회사 사정도 있을 수 있으니 저희가 뭐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준법 지원인 감시인들이 다 임원급이니까 일정 조율은 미리 하자. 그래서 그 다음 주로
그러니까 11월 12일이 화요일이었었는데요. 그 다음 주로 대상 회사 및 일정을 일단 통보해서 가능한지를 확인하자. 그래서 그날 일정에 대한 대략적인 확정 및 그 뭐 요청 자료나 뭐 점검 항목들을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죠. 그것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다 얘기를 하는 건데 준법 경영 체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변호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내용은. 그래서 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나 뭐 고검장 뭐라는 사람이나 다 물론 본인들이 판사로서의 과거 또는 검사로서의 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기업의 준법 경영 체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판단을 자기가 직접 해서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회계사를 한 세 명을 하더라도 사실은 회계사 3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를 물어보고 뭐를 봐야 되는지도 사실은 홍 선생 말고는 모르는 거였잖아요. 근데 뭐 제가 초안을 준비하기로는 했지만 이게 뭐 제가 그런 분야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모든 사항은 이제 합의해서 결정하기로 한 거니까요. 뭐 아니 거꾸로 말해서 홍순탁 회계사가 아니라 회계사가 아닌 또 다른 변호사를 하나를 갖다 만약에 선정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일정 진행이 더 어려웠을 그러니까 겁니다. 불가능했을 네. 거라는 얘기가 제 얘기는. 네. 그러니까 이 일은 실제로는 회계사가 없으면 못하는 일인데 이상한.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 하나를 저희가 뭐 이런 내부 통계 점검 전반적으로 할 때 그래서 한 10명 이상 투입해서 그래도 몇 달 알아요.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대상 회사가 출발할 때는 7개였거든요. 근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줄인 거. 그때도 7개 회사인데 핵심 회사만 보자. 그래서 7개 중에서 4개는 빼고 3개만 보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3개 회사와 준법감시위원회니까 4개 조직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일정상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4개 조직이 어디였죠?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셋. 네, 나머지 주요한 회사. 네 주요한 7개 회사 중에서 7개 회사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증권이 없더라고요. 나머지 뭐 삼성전기, 나머지 그러니까 그것도 핵심 좀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좀 문제 제기를 했었죠. 왜냐면은 이 사건에 분명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들어가 있는데 왜 그거는 빠졌냐는 얘기를 갖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삼성증권이 이 일에도 관련이 됐는데 왜 거기는 빠졌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을 벌인 사람은 옛날부터 쓰는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구조본 사람들인데 그렇죠? 근데 막상 전작 한 일이 뭐 있어서 뭐 그 사람들은 저 구조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저 돈 꺼내준 것 그런 한 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준법 경영이라는 건 사실은 이재용과 이재용의 주위에 있는 가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건 또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또. 근데 미래전략실 그리고 그 후신인 사업지원 TF가 다 전자 소속이었기 때문에 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일단 사업지원 TF를 보겠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점검 대상에 사업지원 TF가 들어가 있었고요. 항목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뭘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뭘 점검하면 그러니까 재판부가 의뢰한 이제 평가 목적이 최고 경영진의 그 불법 경영권 승계 관련된 불법 행위를 이 새롭게 만들어낸 준법 감시 체계가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금 만들어진 준법감시위원회를 포함한 새로운 준법감시 조직이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봐달라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근데 제가 알기로도 준법감시 제도라는 게 준법감시 조직이라는 게 지금 뭐 상법이나 다 들어와 있지만 최고 경영진을 보좌해서 일반 임직원의 그렇죠. 어떤 불법 행위를 예방 적발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 당초 설계나 뭐 그 출발부터 최고 경영진을 견제하기 쉽지 않은 조직인데 삼성은 그걸 하겠다고 만들었다고 돼 있으니까 무엇이 있어야 당초 삼성이 말했던 목적이 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제가 봤던 큰 틀은 두 가지였습니다. 큰 틀, 그러니까
구체적인 항목이 아니라 요건으로서 큰 두 가지 요건은 일단 리스크 관리의 이제 기본이 ABC가 위험을 뭐 정의하거나 식별해서 예상해야만 관리할 수 있다. 뭐 사실 위험이 예상되어야 어느 길목을 지켜야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 뭐 예상 뭐 유형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수적이니까 삼성 경영진들이 이재용을 포함해서 경영권 승계 관련돼서 또 무슨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어야 된다. 그거는 사실은 뭐 시민단체 보고서에도 많이 나오고 이게 주가 영향을 주는 이슈다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에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제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에 대한 예방 대책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봤던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제 일반 임직원이 만약 횡령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불러다가 조사하고 보고하고 필요하면 인사 조치하고 좀 재발 방지책 만들잖아요. 그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절차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데 삼성 규정도 그렇게 돼 있고요. 똑같은 절차가 최고 경영진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최고 경영진이 뭐 배임 혐의가 올라왔을 때 똑같이 사실 조사하고 보고하고 필요하면 배임 의혹이 있다는 얘기는 또 배임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인사 조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재발 방지 대책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돼 있을까? 그래서 큰 틀로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예상했는지 두 번째는 규정에 따라서 최고 경영진도 똑같이 대우했는지 그 틀에서 출발해서 구체적인 점검 항목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의견들을 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그 주로 서류로 받은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일단 그 서류로 1차 받고요. 근데 그 항목들에 그다음에 대한 연담을 확인은 현장에 나가서 뭐 준법 지원인을 만나서 질의응답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큰 틀에 맞춰서 한 점검 항목이 저희가 뭐 보고서 기준으로 한 16개, 이제 제가 분류한 기준으로 16개인데 한 분의 2 정도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요건의 세부 항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1개, 12개가 그에 관련된 항목이었는데 그 11개, 12개에 대해서는 제대로 돼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면 돼 있는 거는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삼성물산 합병이든 뭐 각종 그리고 합병과 연관돼서 뭐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서 대신 내주면서 뭐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유법한 홍보비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착이 되면 이제 경영진이라 할지라도 뭐 그 준법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지 본 건데요. 하나도 된 게 없는데 유일하게 그 당시 시점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에 관여한 사업지원 TF 소속 임원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조사에서 보직 배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빠져라라는 조치는 이루어진 게 하나 있어서 저는 딱 하나 돼 있고 나머지 다 안 돼 있다고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또 삼성물산 합병 경영 승계를 위해서 합병을 조작하고 돈을 횡령한 사람들은 여전히 회사에 남아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준법 경영 체제는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라고 내놨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물산 합병할 때 물산 쪽에 계셨던 최고 경영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합병되고 나서도 통합 삼성물산에도 경영진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야말로 이제 배임 혐의로 그러니까. 기소된 분들이고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사실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은 뭐라고 하던가요? 뭐 보고서에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심 선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 1심 선고가 안 나서. 예, 그래서 근데 이게 판결문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임직원은 횡령, 그러니까 어떤 부장이 횡령했다고 하면 1심 그러니까. 선고 날 때까지 기다려주냐? 그러니까. 안 기다려주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어떻게 똑같이 한다고 돼 있는데 일반 임직원이 한다는 절차대로 생각해 보면 1심 선고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삼성에서는 그리고 뭐 변호인도
계속 그렇게 반론을 근데 폈는데 사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그 내용이 네. 뻔히 뭔지 아는 사람들끼리 왜 이런 그 일종의 그 가장 무도의 댄스를 하고 앉아 있는지 그게 참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뭘 기대한 거야 도대체 재판부는. 삼성이 여러 번 의견서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우리는 최고 경영진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체계를 다 갖췄다. 절차, 시스템 다 구축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됐어야 마땅한 것을 항목으로 정해서 나간 건데요. 뭐 나가 보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뭐 그래서 저는 이제 팩트대로 그걸 점수로 매긴다고 하면 빵점이다라고 뭐 보고서를 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뭐 공개된 보고서를 보시면 아는데요. 이제 강 재판관님은 세부적인 항목에 있어서는 저와 유사하게 안 되어 있다. 왜냐하면 팩트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 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셨고 상대적으로 이제 김경수 변호사님은 김경수 변호사님은 좀 다른 항목들을 점검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들이 아니라 뭐 이제 그 최고 경영진이나 준법 그 조직에 계신 뭐 위원회라든지 준법 지원인들의 의지, 그리고 뭐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평가를 하신 것으로 보고서를 쓰셨습니다. 예. 그래서 요약하면 강일원 변호사는 현재는 변호사이시죠. 네. 이거 강일원 변호사라고 할게요. 강일원 변호사는 각 문제는 다 틀렸는데 총점은 한 60점이다. 총점에 대한 판단은 그냥 읽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김경수 변호사란 분은 의지가 투철하니 뭐 한 80점 된다.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쓴 거고. 네. 홍수탁 회계사는 다 빵점이니까 합산하면 빵점이다. 이렇게 쓴 거고. 뭐 최종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빵점보다 조금 높긴 할 겁니다. 뭐 되어 있던 것 항목들이 한두 개는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핵심 요소에 대해서는 네, 다 빵점이다. 예. 저는 그 면에서 제가 이제 삼성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재판장이 갑자기 뜬금없이 준법 경영 체제를 양형으로 고려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저라면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또 뭔 소리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서는 당황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속으로 만약에 담당자라고 막 이게 아니 제대로 할 거면 그러면 이재용을 좀 내보내면 간단할 일을 이재용은 놔둔 채 나보고서 좀 이 일을 하라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회사 돈을 자기 경영 승계를 위해서 자기 돈도 아니고 회사 돈을 빼돌려서 뇌물을 준 사람이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면 대법원 가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부터 내보내고 나서 무슨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하는데 양형을 뭐 반영한다고 하면 내가 사람이라면 담당자라 그러면 이재용한테 저번에 그 당신 아버지도 뭐 경영에서 손 뗀다 이런 식의 쇼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니까 당신도 이번에 한 번 그러쇼 그래가지고서 내가 경영에서 손 떼겠다 뭐 이런 식의 좀 그런 거 하라고 하는 말을 했을 것 같은데 규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준법 통제 규정에도 그러니까 그 문제 의혹이 있는 사람의 주요 보직 배제 이게 아마 표준보다 좀 더 나아간 규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변호인도 의견서에서 강조를 여러 번 했으니까 주요 보직 배제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네, 그 조치를 했어야 맞습니다. 아니, 규정을 떠나서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그렇게 그부터 시작하고 봐야 말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면서도 재판에 계속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을 계속해서 그러고서 있었다라는 걸 보면 뭘 기대하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경영에서 뭐 손 뗀다 뭐 이런 사람들 물러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나머지를 또 체제를 갖춰야 이게 앞뒤가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건 빼먹고 아랫사람들 관련되는 것만 내가 만들었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만약에 설득력이 없다
없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 얄짤없이 감옥 가는 건데 뭘 믿고 버텼을까? 난 도리어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근데 이렇게만 해줘도 봐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어제 본 기사 중에서 이제 이번 재판을 정리한 뭐 이제 삼성 또는 변호인의 대응을 안일함으로 정리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뭐 그 표현이 맞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안일함. 아니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섞갈린 메시지를 보낸 것도 있죠. 그러니까는 솔직히 이번에 재판 결과 보고 나서 삼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치면 이 자식들이 재판부가 이게 똥개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한테 박박 기계 일만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모른 척하고 싹 뺀 거 아니냐라는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을 양형으로 판단하겠다고 할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재판 과정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적으로 구축해 놨으면 그러면 반영해 주겠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말씀 표현하신 것처럼 고생만 시켜놓고 이제 와서 왜 모른 채냐 입장을 바꿨냐 보다는 제대로 안 했으니까 기회를 못 잡은 거다. 이게 사실 삼성 입장에서도 뭐 지금 해야 되는 평가가 아닐까. 그러니까 경영에서 내가 손 떼겠다고 말하고 나서 옛날과 똑같이 한 1, 2년 지나서 슬그머니 되돌아왔으면 그때는 이미 다 재판도 다 끝났는데 뭘 누가 뭘 한다고 왜 그런 것도 안 했을까? 나름 그 사람들도 이런저런 고민을 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재용 씨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것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자기가 아버지가 했던 쇼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그걸로 또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게 싫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물러났을 때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심리야 모르지만 흔히들 하는 쇼도 안 했다라는 거가 좀 독특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일함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것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게 전문 심리위원으로 이제 일하셨는데 거기 또 뭐 전문 경영 뭐 준법 경영 감시 위원회라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준법 감시위원회가 네. 구성됐습니다. 네, 그분들도 만나봤어요? 네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판단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근데 지금 당초 설계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그러니까 준법 감시위원회 어떤 그 영향력 범위에 들어올지를 준법 감시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들이 나는 그 통제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도 이게 뇌물 사건이다 보니까 그 전에 뇌물이 전달된 방식이 뭐 기부금, 후원금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그 유형에 맞춰서 그 절차를 강화하고 준법 감시위원회는 주로 그 7개 회사의 대외 후원금, 기부금을 열심히 보고 계신데 그걸로 일단 본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셔서 이제 저희 점검 항목에 하나도 안 맞았기 때문에 왜 삼성물산 합병은 안 들여다본 거고 사업지원 TF는 왜 점검을 안 하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봤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물로 치면은 이제 불이 나서 다 탔는데 가가지고서는 소화기가 몇 개 있었어요. 뭐 이런 거 지금 카운팅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말하자면요. 자기들은 창피하게 생각 안 하던가요? 네, 뭐 자기들의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도 없어요? 뭐 이제 제 느낌인데요. 제 느낌인데 그 어떤 권고를 했을 때 권고가 만약 수용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라는 것도 저희 항목이었거든요. 네. 근데 없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자조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제 느낌이었지만 그래서 어떤 권고를 여러 가지 할 수 있긴 한데 그것이 강제력이 없다는 거에 대한 한계는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건 뭐 그 원인 부여에 해당될까 그런 얘기인데 뭐냐면
이런 식의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그러니까 회사가 뻔히 법인이 있고 주식회사가 각각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사회를 벗어나서 개별 준법감시위원회가 있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강제력이 있게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법을 위반이야. 위반하는 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그거 자체가 불법이야. 왜냐면요. 그걸 내용을 들여다보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이사회에 각 회사가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대요. 의결도 제가 알기로는 안 했을걸. 아니요, 그런 절차는 다 갖춰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게 그러니까 내가 뻔히 내가 감사위원회인데 내가 감사위원회 멤버고 이사회 멤버인데 그런 속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이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줘도 된다. 협약을 맺고, 그러니까 들여다봐도 좋다라는 협약을 맺고, 두 번째로 들여다보는 것 플러스 그 사람들이 공고를 하면 우리가 받아줘야 돼. 의무는 없죠. 의무는 그러니까, 없지만, 네, 어쨌든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대해서는 출범 및 규정 어떤 설치 그리고 예산 배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 회사들이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니까 뭐 관여해도 좋다라는 큰 틀의 이제 의사결정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의 설계도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별도로 준법 지원이라는 제도가 준법 감시인 또는 준법 지원이라는 조직이 제도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대표이사 말을 지시를 어떤 넘어서서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그 준법 지원인이 직보할 수 있는 외부의 위원을 한번 더 보면 어떨까 이렇게 출발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법 지원인이 만약 이사회 보고했는데 안 먹히면 대표이사가 수용 안 하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외부 기구에 직보를 해서 해결하는 구조면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준법감시위원회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권한을 주면 법 위반이고 권한을 안 줬더니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서 사실 그게 저희 전공 항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 답변이 권한을 주고 싶어도 주면 법 위반이라서 못 줬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그 부분을 보고서에 써놨냐면 이건 설계도를 잘못 선택한 걸 자인한 것밖에 아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바꿨어야지.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법적인 강제력을 쓸 수 있게 어떤 구조를 설계했어야 되는데 강제력이 없는 구조를 선택해 놓고선 그러니 강제력 없습니다라고 하면 당초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자연한 것밖에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서에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절도가 벌어졌으면 절도범을 우선 잡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건 놔둔 채 다른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웃기는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그 홍 선생 얘기보다 도리어 강일원 변호사 또는 김경수 변호사라는 사람이 쓴 보고서를 사람들이 많이 저도 안 봤지만 자기 이름 내놓고 쓴 보고서니 한번 이미 공개도 돼 있는 데다가 한번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취지로 원래 이게 보고서가 공개가 예정되어 있던 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랬었나요? 네. 이게 원래 쓸 때도? 네. 그러니까 재판부 원래 전문심리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재판부 의사결정을 돕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의 조력자고 재판부만 보기 위해서 사실은 보고서를 쓴 건데요. 당초 쓸 때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공개 재판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근데 보고서 공개는 또 별개니까요. 보고서 워딩 자체는. 근데 저희가 7일 날 재판을 공개 재판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재판부에서 재판에 가셔서 보고서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재판에 가셔서 증인으로 발언을 하신 거죠. 네. 근데 그거 뭐 보고서를 다 읽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핵심 결론만 요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나서 재판부에서 보고서를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다 동의한다면 예정이 없었지만 특검, 당사자라는 게 변호인 그리고 전문심리원까지 오케이. 세 당사자가 동의만 해준다면 보고서 공개하는 게 좋겠다라고 사실 예정이 없던 그 얘기를 결정이 들었을 때 어땠어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나머지 두 분은 좀 당황했을 수 있었는데. 아니 근데 나머지 두 분도 흔쾌히 현장에서 동의하셨고요. 떳떳하다. 네, 흔쾌히 동의해서 전문심리원들 의견은 진작에 이제 동의로 정리가 오케이. 됐었고 변호인 측에서 좀 뭐 동의를 좀 늦게 해서 공개가 늦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왜 반대를 했을까요? 처음엔. 뭐 제가 들었던 얘기는 뭐 이제 보고서에 뭐 실명 또는 뭐 회사
기밀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걸 검토할 시간을 달라. 오케이. 네. 그래서 실명을 갖다 익명 처리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럴 게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변호인도 공개하겠다는 말을 이제 예상을 안 했는데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이제 시간을 벌려고 했을 수도 있는 거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고서 공개된 게 한 일주일 있다가 공개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연락을 드려서 한번 그 얘기를 하자 그래서 연말이기도 했지만 아직 공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제 좀 나중에 하자 그랬었잖아요. 네네. 예. 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형량 재판 형량 나온 거 보고 좀 놀랬나요? 근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계속 했던 얘기가 저는 제 보고서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추천을 특검에서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사람이고 법원이 요구했던 절차대로 했고 팩트대로 보고서를 썼다고 자신이 있어서 내 보고서를 보고 저 집행유예는 못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요 감형 요소는 그러니까 준법 감시 제도가 감형 요소로는 못 쓰인다. 오케이. 네, 그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오케이. 했었고요. 그랬는데 요번에 할 때는 그래서 준법은 감형 요소를 안 썼죠. 네, 그거는 맞췄습니다 제가. 네. 재판장이 감형 요소로 쓴 게 뭐였죠? 뭐 그 뇌물 자체가 좀 수동적이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 현안됨을 중결하기보다는 근데 그 말이 또 하나는 그 초범이다.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머지 부분은 잘 안 봤구나. 네, 제대로 안 봤습니다. 저는 근데 그 말도 되게 이상하게 들렸던 게 지금 경영권 승계 때문에 했는데 무슨 그게 무슨 수동이야. 갑자기 경영권 승계할 생각 없이 룰루랄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근혜 씨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 기회에 경영권 승계도 좀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요. 그러니까 능동 수동을 따질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전 재판에서는 경영권 승계 개념이 중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영권 승계라는 개념이 빠지면 수동인데 그렇지. 그게 들어오면 능동이다. 근데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2심에서 그걸 빼서 제 얘기가 수동을 그 얘기예요. 했는데 네, 네. 대법원에서 뒤집었잖아요. 네. 경영권 승계가 있다, 존재했다라고 했는데 그거 판단을 좀 뒤집었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조금 벗어난 부분이 그 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나는 또 환송되는 거 아닌가 싶은. 야 이게 수동이 아니라고 했는데 넌 또 감형을 할 때 수동이라고 했죠. 응?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파기환송심이 또 대법원에 갈 수 있는지는 제가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가요? 갈 수 있나요? 네네. 네. 그럼 거꾸로 변호인 측에서도 다시 대법원 보내자 불복할 수 있나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하고 그것을 다 대법원 가서 대법원에서 파이널리즈 해야 끝나요. 불복을 하지 않아도 최종 확정은 대법원 가서 해야 불복을 누군가 불복을 하니까 갔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더 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뭐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량에 대해서 나온 걸 보고서는 그러니까 내 거는 막았는데 나머지 거는 내가 재판부를 못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재판에서 제 역할은 위험한 준법 감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판단하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여러 가지 분위기가 뭐 사실 그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투입됐고 그리고 언론도 우호적인 기사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뭐 경제계 인사들이 마지막 탄원서들도 어마어마하게 냈고 그거야 원래 뭐. 그리고 뭐 최근 주식 투자 열풍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청와대 청원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재용 부회장과 감정적으로 동일시하는 뭐 경향도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 사실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압박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점을 고려하면 뭐 형량에도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나온 결론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일종의 이제 강아지 훈련시킨 꼴이 됐는데 삼성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나? 근데 강아지 훈련이 아니라 기회를 줬는데 못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회를 못 잡았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또 갑자기 준법감시위원회를 없애면 또 더더욱 실효적이지 않도록 조치하면 그렇지. 흔히들 말하는 뭐 사면이니 뭐 집행정지니 뭐 이런 것들도 받을 확률이 없어지잖아요. 더. 그리고 본 게임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뇌물 그렇죠. 사건이 사실은 없고 맞아요. 예. 사실 경영권 승계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건이고 그것은 이제 기소가 돼서 이제 1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 본 게임까지 고려하면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파기환송심이 다뤘던 것은 박근혜에 대한 뇌물죄, 네. 최 누구더라? 최서원, 최순실, 네. 최서원 씨에 대한 네. 뇌물 사건에 대한 네. 재판이지 삼성물산 합병에 관련된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기소만 된 것뿐이니까. 네, 네, 예. 그래서 그 재판까지 고려하면 준법감시 조직을 더 강화하는 그런 것들은 근데 더 열심히 해야 삼성은- 되지 않을까. 아니, 삼성은 아시다시피 내부 감사는 굉장히 강한 조직이에요. 한국에서 아마 감사가 제일 강한 네. 조직일 거예요.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더 할 게 없어. 이재용만 막으면 돼. 그러니까 구조만 일반 막으면 임직원에 돼서. 대해서는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음, 네, 네. 근데 경영진 막는 건 사실은 사실 준법감시 조직 갖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준법 감시며 이런 걸 제대로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 당시 합병 의결할 때 관련됐던 이사회 사람들한테 다 쫓아내고 두 번째로는 쫓아내면 하다못해 사임이라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뭐 구상권 청구라도 하고 뭐 그것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여전히 다 있는데 네.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계속 현직에 있는 것이 또 그 놀라워. 문제라고 봤는데요. 놀랍다고 생각했는데 놀랍지. 예. 작년 12월에 인사가 나서 음, 뭐 몇 분은 바뀌셨더라고요. 몇 분은. 근데 뭐 그에 대한 후속 조치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조금은 있었더라고요. 최근에. 게다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도 그렇지만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퇴직금까지 어떻게 못하지만 나머지 것은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회사가 무슨 돈을 주고 있는지도 보면 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옛날에 이학수랑 김인주 두 사람이 삼성 SDS 건으로 이재용한테 그 물려줄 때 걸려 들어가 가지고 결국 김인주가 구조본에서는 나갔지만 회사 고문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부터가 벌써 법을 갖다 인정 안 한다는 꼴이 되니까. 그러면 그 준법 감시 감시위원회라는 분들은 이제 해체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공식적인 발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니까요. 근데 제가 삼성 입장이어도 아직 본 게임이 남았는데 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하거나 이런 선택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훈련을 받아야겠구나. 강아지 훈련을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네. 이도 참 못할 짓이네, 그렇죠? 앞으로 삼성에 대해서 뭐 기대한다든가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혹시? 뭐 근데 장기적인 뭐 측면 말고 저는 그냥 저희 이번에 전문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슈들도 좀 네.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게 있었습니다. 저희 전공 항목에도 있었고 삼성물산 공소장에도 있었던 것이 위법한 홍보비 지출. 삼성이 유리한 어떤 여론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법적인 홍보비를 썼다. 홍보비 지출이 어떻게 불법이 있어요? 어떻게 했길래 불법인 거예요? 이를테면 팩트와 다른 기사가 나가도록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한 것. 삼성물산 합병 같은 경우는 전문가 기고를 미리 쓰고 전문가 섭외하고 언론에 나가도록 하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공소장에 있습니다. 공소장. 삼성물산 공소장에? 합병 공소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썼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 기억은 제가 그건 잘 그래요? 못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업계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이번 공소장에 보면 그 이름들이 다 나옵니까? 네. 음. 아니 뭐 실명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행위자가 나오죠. 행위자. 그걸 왜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지? 그 유법헌 홍보비를 계속 쓰고 있나 보죠. 네. 아니, 그래요. 나는 그게 공소장에 들어나 있는데 그걸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 네,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준법 감시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네. 어떤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그 이슈, 의혹에 대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뭔가 포착이 되면 막 파고들고 조사하고 뒤집어 놔야 그래야 이제 그 긴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 아니, 그리고 아니 원칙은 정말 치열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한 거야. 아니 그 원칙은 그리고 삼성이 정말 그 변호인 의견서에 써 있는 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안테나를 세고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전문 심리 결과에 관련돼서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보도자를 뿌려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평가가 대다수였다는 식으로 보도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에 의해서 한 거의 27개 언론사가 동일한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점검 항목이 박혀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 항목들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걸 점검했더니 긍정, 그것도 딴 것도 긍정. 그래서 전체적으로 긍정이더라. 이런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찾아보니 소스가 그러니까 그걸 뿌린 쪽이 삼성전자 홍보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홍보실의 뭐 해명은 우리가 항목까지 주지는 않았다. 우리가 준 보도자를 읽어보면 그렇게 항목은 없고 뭐 기자들이 오해한 것 같다.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준법 경영을 한다고 했으면 고매하신 요번에 그 파기환송을 맡았던 고매하신 판사님들도 그 내용을 아시나? 그 내용은 모르시죠. 왜냐하면 그게 다 저희 최종 보고서 제출한 다음에 다 나온 일들이어서요. 네. 근데 준법 경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자기들이 뿌린 보도자료에서 엉뚱한 보도가 나오면 점검 항목까지 왜곡시킨 보고가 나오면 그 보도가 설령 자기한테 유리할지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정정 보도라도 신청하든지 저는 삼성전자는 정정 보도를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일이 왜 발생했는지 사실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말 의지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뭐 그게 제가 뭐 기대하는 바입니다. 참. 그러면 이제 삼성물산 합병에 관련된 것이 지금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재판부는 정해졌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재판부가 안 정해졌으니까 별로 언론이 안 나는 거 아닐까? 그 기소를 작년 9월 1일에 네. 한 것까지는 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그 이후 과정은 이제 보도된 바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세상 바뀌는 거 모르고 저렇게 일을 하고 나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재용 씨가 소위 그 사람이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 말하자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 커다란 항공모함의 브릿지에 혼자 앉아 있다고 그 사람이 실제로 배를 몰고 다니는 거 아니듯이 주요 주주로서 뭐 이사회 멤버 정도로만 있으면서 일을 하면은 가장 좋았을 텐데 왜 그것을 갖다 이렇게 포기를 못 하는지. 자, 어쨌든 그래서 요번에 그 재판에 느닷없이 재판부가 들이댄 준법경이라는 것 때문에 뭐 이런저런 뭐 쇼들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필규정이라고 할까 전문심리위원을 위촉을 했더니 들여다봐서 내용이 별거 없었다 해놓은 것이 없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론인데 굳이 그것을 갖다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차마 봐줄 수가 없어서 어쨌든 이제 실형은 때리고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이 원래 고발했었던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사 만약에
삼성물산 합병에 관련 재판이 진행이 돼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돌이키죠? 이미 벌어진 문제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저도 잘 정확하게 해법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문제 이제 그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삼성물산 합병을 되돌릴 수는 아마 없을 것이고 네.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국민연금을 대표하는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한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합병 비율의 문제라고 보면 주주 간 부의 배분의 문제니까요. 이득을 본 주주와 손해를 본 주주가 특정될 수밖에 없고 그 손해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찬성해 놓고 네가 소송을 걸면은 말이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연금기금에 이제 포커스를 두지 않고 이제 전체적인 주주 네, 관점에서 보면 삼성물산 합병 관련돼서 이득을 본 주주 이재용 부회장 등 일가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를 본 주주는 뭐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 주주들일 건데요. 그 주주 간의 어떤 배상 근데 이런 찬성한 주주도 권한이 있을까요? 합병에 찬성한 주주도? 찬성한 주주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한 주주는 대부분이 외국인 주주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만약에 그걸로 소송해서 누가 돈을 받아가면 또 외국인만 돈 받아가는 거야. 물론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것 자체를 몰아갈 수는 없지만 근데 조금 뭐 반대한 주주 플러스 찬성 표시를 안 한 주주까지 보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들이야 좀 별개로 다뤄야 되지만 어쨌든 뭐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대 포함해서 네. 뭔가 보상 배상 대상에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하는 게 제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저는 제가 이 구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른 재벌들도 너무 비슷한 구조를 많이 써서 계열사 간 붙였다 뗐다 합병하면 예. 상속 이슈가 한 방에 해결되는 이거를 너무 따라서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종을 울려서 다시는 이러지 말아라. 최소한 계열사 합병하려면 지배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주, 일반 주주, 총주주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사회적인 기준이 하나 생기는 것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 얘기는 이번에 이재용이 실형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경종이 안 된다. 저는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결에서 명확하게 그것이 불법이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번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따라서 하지 않을 거라고 봐서요. 그 기소를 하면서 왜 삼성물산 이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소 대상으로 안 삼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은 대표이사들은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사회 멤버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나온 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사회 멤버 중에 하나 국회의원까지 돼 있잖아요 지금. 윤창현 씨가. 네네네. 예. 그렇죠. 근데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알았습니다. 뭐냐면 그 불법적으로 어떻게 언론에 로비를 했는지가 공소장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나로서는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걸 한번 보면 좋겠네. 그러니까 잘 이제 뭐 기획한 입장에서는 잘 한 거죠. 그러니까 필자 섭외하고 내용은 이제 직접 자기가 쓰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뭐 부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기획팀에서 네. 쓰고 언론사 섭외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옛날에 심지어는 한겨레에도 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던 친구가 그 옹호하는 식의 애매모호하게 옹호하는 식의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것이 또 공소장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출마했었는데 안 됐던가 뭐 그래요. 네,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갖다 계속 뭐 관여를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제 자기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나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판결은 전 잘 나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이 시민단체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관련된 주요한 내용의 핵심적인 조사들은 홍수탁 씨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갖고선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는 시민단체 사람들은 사실은 입만 갖고 하는 거고 일한 건 별로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두고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